실은 작년에 전세금 올린다길래 모은 돈이랑 대출도 더 받아서 샀어요. 그걸 왜 거짓말을 하고 숨긴 거야? 굳이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해요? 저희 일이잖아요. 저희 돈으로 산 집이고요. 그렇다고 저희 그렇게 여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 많이 받았고 그거 갚으려면 앞으로 빠듯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 돈 많다고 착각하고 뭐라도 해달라고 할까 봐.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궁상맞게 사는 부모 달가워할 자식 없어요. 저희 집 샀다고 그러면 솔직히 엄마나 아버지도 그런 생각 드셨겠죠. 어떤 생각? 빌붙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황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자신을 무슨 빈대 취급을 하는 아들 며느리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한 건 황 씨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했다면 같이 축하해 줬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집을 샀다는 사실을 1년 넘게 비밀로 했습니다. 황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전세가 오른다는 뉴스에 도움을 줘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췄던 이유가 바로 부모가 빌붙을까봐 무서워서라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기막힌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빌붙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처럼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황 씨의 생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부모란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더 나이 들면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의미 없었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돈 때문에 부모와 거리를 두는 아들 며느리를 황 씨 부부도 더 이상은 자식으로서 대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황 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베란다는 여기저기 녹슨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볕이 잘 들고 시야가 확 트여 있어 빨래를 널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남편은 같은 자세 그대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나 이제는 조용히 이렇게 둘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페인트 칠 좀 해야겠는데요. 그래? 이따가 사올게.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이 대답했습니다. 나간 김에 문고리 좀 사와야겠다. 최근 들어 욕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문이 잘 닫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황 씨는 또 고칠 데가 없는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던 낡은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적 없이 그때그때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해서 살았기에 빈말로라도 예쁜 집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 부부만 느끼는 아늑함이 있었죠. 텔레비전은 낡았고 소파는 가죽이 벗겨진 곳을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냉장고도 요즘에는 팔지 않을 법한 촌스러운 색이었죠. 하지만 황 씨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은 작동을 하면 됐고 소파는 앉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게 황 씨 부부의 지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니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 황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전세로 시작해서 천천히 집 넓혀. 그것도 재밌잖아. 집값을 계속 오르는데 내 집에서 시작하는 거랑 다르죠.
그런다고 대출을 잔뜩 받으면 그거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황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하면 주겠다고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금액 5천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이상은 못 도와줘. 모아둔 돈이랑 앞으로 벌 돈 그거 다 고려해서 형편에 맞게 시작해. 그게 황 씨 부부의 지론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지원해 줬던 것은 그래도 시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전세라고 해도 헐값이 아니니 그 정도 도움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5천만 원을 적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은 그 정도가 황 씨 부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아들은 아담하지만 깔끔한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들어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를 계획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가 아니니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만약 애가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돼요. 애 하나 있다고 집이 좁지 않지. 둘, 셋 낳게 될 때쯤이면 넓혀서 갈 수 있지 않겠어? 평수는 작아도 방도 3개의 욕실도 2개였습니다. 거실도 작고요. 안방 빼고는 다 크기가 작아서. 그러면 애 크기 전에 늘려서 이사 가야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 집값이 부지런히 모아. 사치 부리지 말고. 황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집 걱정을 한다는 아들이 지난달에 멀쩡해 보이는 차를 큰 것으로 바꾼 게 떠올랐습니다. 애기 태어나면 큰 차가 필요하다며 말이죠. 남편이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돌아와서 황 씨 부부는 이런 조언이 오지랖인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아들 며느리에게 다른 쪽으로 보탬이 되고자 가끔씩 반찬을 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황 씨 집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뭔가를 가지러 집에 온다길래 미리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죠. 아들 내외가 오면 황 씨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기에 그랬던 것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끓인 장조림과 새로 무친 겉절이를 반찬통에 담아 종이백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필요한 물건을 챙겨가려고 하길래 준비했던 종이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김치랑 장조림인데 너희 이거 잘 먹잖아.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챙겼을 아들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엄마, 앞으론 반찬 싸주지 마세요. 왜? 잘 안 먹어. 싸주시면 먹긴 먹는데 그냥 요즘에 이렇게 반찬 싸주는 거 좋아하는 자식들 없어요. 아들의 말에 황 씨는 다소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다고 준 건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몰랐어. 둘이 사는데 밑반찬 만들고 하려면 돈 들고 재료도 다 남고 그러잖아.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 주려고 했던 거야. 이리 줘. 황 씨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버리는 게 아니라 황 씨 부부가 먹으면 그만이니까 상관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신발을 신다 말고 다시 뒤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도움은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은 다 돈으로 도움을 주죠. 그렇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황 씨의 집을 잠시 훑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이었지만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던 황 씨의 눈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무슨 돈을 바라냐. 이런 표정이라고 생각했다면 과한 상상일지. 가볼게요. 쉬세요. 아들이 나간 뒤 황 씨는 조금 어리나가 있는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눈초리가 참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참나. 웃기는 놈이네. 꼭 호화로운 새 아파트에 살아야 돈이 있는 줄 아나. 요즘 전세금 올랐다면서 고민이 많은 모양이던데. 그것 때문인가? 애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전세금을 좀 도와줘야 하나? 아이고, 됐어. 부모 도움 전혀 없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뭘 더 도와줘. 아니, 그 눈빛이 꼭 우리는 돈도 없냐는 듯한 느낌이었다니까 그러네요. 냅둬. 그냥 우리 돈 없다 그래. 노후 자금도 빠듯하다고. 그러니까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남편은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넌지시하는 말에 정말로 아들이 황 씨 부부를 노후 준비도 안 된 딱한 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나 아버지, 소소하게라도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하냐고 하길래 아빠랑 둘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들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 100세 시대고 아직 젊으신데 너무 집에만 계신 거 아닌가 해서요. 집에만 있기는 이따가 오후에 산책도 나가기로 했어. 그런 거 말고요. 용돈벌이도 조금씩 하면 좋잖아요. 강조하는 말에 황 씨는 문득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70세 넘어서까지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아는 친구 할머니는 지금 99세인데도 아직 살아계신데요. 아이고,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너희 걱정이나 해라.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다며? 네, 황 씨의 말에 아들은 급격히 목소리를 내리깔았습니다. 괜찮은 거지? 네, 얼버무리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알아서 잘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능력이 없다면 걱정이 더 될 법도 했지만 그래도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금방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너무 힘들다면 부모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전세금을 올려서 주었는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바빠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화통화가 얼른 안 될 때가 있었고 받아도 바쁘다고 말하고 10초도 안 되어 끊는 경우도 많았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씨의 생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여기 생신 선물이요.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아버지랑 내일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저금을 해두시던가요. 아들이 모처럼 주는 용돈을 한두 번 사양하다가 이내 기쁘게 받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건 5만 원짜리 4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아들 며느리를 위해 차린 밥상을 생각하면 그게 그 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갈비에 전복찜에 아들네가 올 때마다 특별식이 올라갔죠. 근데 에어컨 소리가 크네요. 에어컨. 그런가? 모르겠네. 오래돼서 그렇겠지. 몇 년 쓰신 거예요? 엄청 오래전에 샀잖아요. 산 건 아니었지. 아는 부동산에서 누가 버리고 갔다고 해서 주워온 거야. 황 씨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들 내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못 쓰는 거 버린 게 아니고 이사 가면서 두고 갔다고 해서 가져온 거야. 가져올 때는 훨씬 좋은 거였어. 그게 몇 년 됐더라. 15년? 잘 모르겠네.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새로 하나 사세요. 뭘 사? 찬바람 멀쩡히 잘만 나오고 있구만. 그러자 아들이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장나면 바꾸면 되지. 저렇게 보여도 고장 한 번 안 났어. 에어컨을 젊은 사람들처럼 24시간 트는 것도 아니었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정말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황 씨 부부 모두 굳이 에어컨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배추를 사려는데 혹시나 아들네가 먹을까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안 먹겠다면 남편과 둘이 먹을 만큼만 담그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요? 네, 한 통만요.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담글게. 네. 나중에 가지러 가면 돼요? 너희 요즘 바쁘다며?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라고 할까? 황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어쩐지 다급한 음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가지러 갈게요. 뭐 하러 그래? 그러자 전화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엄마, 절대 오지 마세요. 저희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귀찮은데 가지러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혹시나 부모의 방문이 부담스러운가 싶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까지만 가져다 준다고. 내려와서 받아가라는 말이었어. 그러니까요. 저희가 갈게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힘드시잖아요. 아들이 이번에는 다소 누그러진 어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미간이 찡그러졌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 편한 대로.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황 씨가 자신들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손사래를 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좀 상했죠. 뭐래? 자기들이 가지러 온대요.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네. 절대 오지 말래. 절대? 참 놔도?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지. 그리고 몇 달 뒤 설날이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함께 떡국을 먹고 아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초가에 가야 하지 않아? 차 막히겠다. 황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차가 막히는지 보려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사돈네가 사는 대략적인 동네를 찍어봤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떴습니다. 명절이라 평소보다 더 막혔죠. 아, 집에 들렀다가 가야 하는데. 집에 왜 들러? 설 선물 사놓은 걸 장모님 드릴 걸 차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정말? 얼른 가야겠다. 아들네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출발했을 때 얼마나 걸린다고 떠? 그렇게도 찍어볼 수 있나? 차 막혀?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출발지를 우리 집으로 하고 지금 2시간 반 걸린다고 뜨네. 그 대답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반면에 황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황 씨의 집에서 3시간이 걸리는데 아들의 집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릴 리가 없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하는데 2시간 반 걸린다고. 내가 찍어봤을 땐 3시간 걸리는데 너희 집에선 사돈네가 더 멀잖아. 그런데 아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황 씨가 쳐다보자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장모님 댁 정확한 주소 찍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이게 고장 났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코스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쨌거나 차 막히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 볼게요. 그래. 알았다. 아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깔아줘서 쓰고는 있지만 이런 휴대폰 앱 같은 건 아들이 더 잘 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감자 한 박스 보냈어. 감자요? 아이고, 잘 먹을게요. 요즘 감자 비싸던데. 맞아. 아, 그리고 재현이한테도 보냈다. 재현이한테도요? 황 씨의 아들에게도 감자를 보냈다는 신우이. 신우이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텃밭에 기른 작물들을 때 되면 이렇게 한 박스씩 보내주곤 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알고요? 왜 몰라? 작년에 옥수수 보내줬었잖아. 아, 맞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한테만 보내주면 알아서 나눠 먹을 텐데. 많이 먹으면 좋지. 너무 많으면 주위에도 나눠주고 해. 잘 먹을게요. 어제 보냈는데 내가 전화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제 말해주네. 아마 오늘 내일 도착할 거야. 황 씨는 웃으며 신우이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시골에 고모가 감자 보내셨다네? 아, 그래요? 나중에 좀 가지러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모가 글쎄 너희 집에도 한 박스 보내셨대. 네?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보냈다고요? 그래. 많으면 앞집에도 좀 나눠주고 그래. 아니, 왜 말도 없이 보내요? 그걸. 택배를 보냈다고 하니까 가지러 오겠다더니 자기 집으로 보냈다니까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많이 먹으라고 한 박스씩 보내주셨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보내냐고요. 마음대로 감자를 뺏어간 것도 아니고 준 것인데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먹기 싫으면 말어. 왜 짜증을 내니? 택배 도착하면 아빠한테 가지러 가라고 할게. 황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한테 화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태도가 마음을 안 좋게 했습니다. 혹시나 버리지 마. 엄마 아빠가 먹으면 되니까. 너희 고모가 얼마나 정성껏 농사 짓는 줄 아니? 오지 마세요. 뭐만 하면 집으로 온다고 그러세요? 뭐? 택배 받으면 제가 가져다 드릴 테니까 오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번거롭게 말도 안 하고. 됐어. 그대로 둬. 생각해서 줘도 난리야? 황 씨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겠다고요. 집에 찾아오고 그러시는 거는 불편해요. 그러고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황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자 한 상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자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그랬고, 굳이 자기가 갖다 주겠다며 소리를 치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보낸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지만, 결코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저녁에 아들 부부가 감자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점심쯤에 황 씨도 감자를 받아서 다용도실에 정리를 해둔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외출해서 없는 상태였죠. 이거 받으세요. 아들은 감자 박스를 식탁에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요. 큰 소리 내서 죄송해요. 아니다. 황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는데 계속 서운해하면 토라진 것처럼 밖에 안 보일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저녁 약속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목욕탕에 다녀왔다가 지인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황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아는 사람이 주더라고. 요즘 실버타운이 그렇대. 실버타운 홍보 팜플렛이었습니다. 호텔처럼 호화스러워 보이는 시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주길래 받았지. 근데 네 아빠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랑 아빠랑 나이 들면 그런 데 들어가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경 삼아 봤어.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황 씨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도 있고 운동시설도 다 있더라. 의사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데가 얼마나 비싼데요.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싼 건 들었지.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아? 여기 대기가 있어서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 비싼 이유가 있겠지. 아들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돈 없이 이런 데 들어갈 생각하면 그건 사람들 욕심이고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어감이 이상했습니다. 꼭 황 씨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요? 어머님, 이런 건 자식들의 의사나 변호사. 그 정도는 돼야 보내드리죠. 어머님, 아버님 이런 데 가시면 저희는 어느 세월에 집 사서 이사해요? 남들은 오히려 부모님 도움받아서 다들 내 집으로 신혼 시작하는데. 황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했습니다. 실버타운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한마디에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참 기분 나빴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던지, 남들은 부모가 집을 사준다더라 라던지, 분명한 건 둘 다 황 씨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여기 보내달라고 그랬어? 저희 보라고 두신 거 아니에요? 결국 자식이 보내드려야 하잖아요. 황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돈 내달래? 그냥 나중에 저런 데도 있다니까 봤다는 거잖아.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노후에 부담은 주시지 말아야죠. 뭐라고? 취직할 때까지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줬던 5천만 원은 돈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자식들이 부모 싫어하고 피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일 안 하고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편히 살려고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자주 바쁘다고 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보아하니 가진 재산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자신들에게 도움도 딱히 안 되니까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거리를 둬야겠구나. 이게 아들과 며느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황 씨 부부도 5천만 원, 사돈도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맞추는데 잡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며느리도 과연 자신의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았습니다. 부부가 아주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황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버타운을 가든 깡통 차고 나앉든 너희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와달라고 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서로 각자 잘 살자. 이제 됐지? 마음에 짐 덜었지? 이만 가봐라. 황 씨는 아들 내외를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는 감자박스와 실버타운 팜플렛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오히려 부릅떴습니다. 저런 자식에게는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웠죠. 그날 일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알았다가는 쓰러질지도 몰랐습니다. 황 씨는 며칠 동안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아들 부부가 두고 간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절에 두고 간 양말 한 짝, 넥타이 같은 자잘한 물건도 있었고 아들이 함께 살 때 섰던 낡아빠진 책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황 씨는 빈 감자 박스를 다용도실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물건들을 전부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뭐해? 재현이한테 보내려고요. 그걸 왜? 필요하대? 여기 둬서 뭐해요? 황 씨는 박스를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택배로 보내버렸죠. 택배를 받았을 때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번호가 찍혀 있어서 스팸 전화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발신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드림 아파트 관리실인데요. 아, 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이었습니다. 여기 택배가 왔는데요. 받는 분이 이사 가신 지 꽤 됐어요. 네? 황 씨는 얼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가 백사동 1101호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여기 적힌 성함 보니까 전에 사셨던 분 같아요. 지난번에도 택배가 이렇게 왔는데 전에 사시던 분이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똑같은 택배가 오니까 집주인께서 맡겨놓고 가셨어요. 전에 사시던 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보내는 사람의 적힌 번호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관리인의 전화에 황 씨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택배 이거 가지고 가주셔야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보내지 마세요. 분실돼요. 아, 예.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사한 지 한참 됐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자도 그 주소로 보냈고 아들이 가져왔는데 생각을 더듬어 보자 황 씨는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보냈을 때도 김장김치를 갖다 준다고 했을 때도 아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번거롭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굳이 자기가 올 테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설날에 내비게이션 찍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많은 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그런 사인들 말이죠. 황 씨가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재현이가 이사를 가?
황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난번에 실버타운 이야기까지 하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이사했어?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따가 집으로 갈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대답해봐. 퇴근하고 갈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남편과 황 씨는 몹시 혼란스럽고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황 씨는 도저히 몰랐습니다. 혹여나 황 씨 부부가 아들네 집에 찾아갈까봐 그랬던 것인지, 혹은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부모와 거리두려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인 것인가. 그리고 굳이 찾아와서 얘기하겠다는 아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늦은 시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숨겨야 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언제 이사했어? 전세금 올라서? 더 싼 전셋집 구해서 이사한 거야? 황 씨의 질문에 아들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숨겼는데? 택배 보낼 때도 그렇고 너희 집 간다고 했을 때도 말 안 했잖아. 이사했다는 한마디면 되는걸? 어쩌다 보니까요.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바쁘기도 하고. 아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사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데 1년 넘게 타이밍을 못 잡았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지 황 씨도 남편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황당한 표정이 표시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내내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근덕거리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왜 내 돈 주고 집을 샀는데 비밀로 해야 해? 황 씨 부부가 아닌 황 씨의 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황 씨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사다니. 아니, 당신이 말하지 말자며. 그래도 자꾸만 거짓말 해야 하고 눈치 봐야 하는 게 답답해서 그래. 나도 이제 할 말은 좀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작년에 전세금 올린다길래 모은 돈이랑 대출도 더 받아서 샀어요. 그걸 왜 거짓말을 하고 숨긴 거야? 황 씨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셋집을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했다고 하면 축하해 줬을 텐데 왜 굳이 속여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굳이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해요? 저희 일이잖아요. 저희 돈으로 산 집이고요.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꾸만 석연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 그렇게 여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 많이 받았고 그거 갚으려면 앞으로 빠듯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 돈 많다고 착각하고 뭐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표정만 굳히고 말없이 서 있는 아들 내외를 황 씨는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지금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때 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궁상맞게 사는 부모 달가워할 자식 없어요. 그 와중에 일은 안 하시고 실버타운 팜플렛 보고 계시고
저희 집 샀다고 그러면 솔직히 엄마나 아버지도 그런 생각 드셨겠죠. 어떤 생각? 빌붙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아들의 입에서 빌붙는다는 단어가 나온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희 추궁하고 계시잖아요. 황 씨도 남편도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궁금한 건 왜 집을 샀다는 사실을 숨겼느냐였습니다. 집을 산 게 괘씸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둘의 힘으로 집을 넓혀가라고 했던 게 황 씨 부부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황 씨 부부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아들 며느리의 말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황 씨 부부가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식에게 버려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네. 돈 필요하면 스스로 일을 하고 말이야.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 빈대 붙을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놈의 걱정하지 말란 소리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좀 현실적으로 사세요. 저희도 아이 생기고 그러면 엄마 아빠 챙겨드릴 여력 없어요.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젊었을 때 뭐 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들의 말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죠.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리고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아들의 발치에 탁 소리가 나게끔 던졌습니다. 그거 안에 봐라. 이게 뭔데요? 열어서 봐. 아들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의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 글을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장을 넘겼다가 다시 앞장으로 왔다가 꽤나 두꺼워 보이는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엄마 아빠 재산이에요? 아들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던 며느리가 종이를 휙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반응도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세금 정리할 게 있어서 받아놨던 서류들인데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충분해. 너희 도움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럼 왜 여태 숨기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셨는데요? 숨기긴 뭘 숨겨. 우리가 우리 재산 목록까지 자식한테 일일이 알려주고 살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뭔데? 우리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저 결혼할 때는 5천만 원만 주셨잖아요. 너는 5천이 적은 돈이야? 살아보니까 적든? 그러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5천을 모으려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공짜로 받은 5천은 결코 적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5천만 준 거야. 너 그만큼 키워준 건? 공부시켜준 건? 그건 다 공짜냐?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편하게 공부만 하지는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언제라니? 그냥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평생 모았다. 오래된 에어컨 써가면서.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했고 적금도 들었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설마 부모에게 빌붙고 살려고 그런 거냐? 남편의 말에 아들은 어버버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돈으로 집을 사든 이민을 가든 우리는 상관없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고 너희한테 도움 청한 적 한 번도 없고
너희가 우리한테 준 게 뭔데? 생일에 줬던 용돈? 여태까지 줬던 거 전부 쳐도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사람은 우리 아니니? 황 씨의 말에 며느리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이유로 숨겼던 게 아니에요. 돌변한 태도의 황 씨는 냉소했습니다. 왜 이제 생각이 바뀌냐? 네 아버지가 알뜰하게 모아서 조금 쓰고 살다 죽으면 다 외아들 주자고 했는데 그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다 필요 없지. 열심히 써야겠다. 이제부턴 네 말처럼 궁상 떨지 말고 말년에 매일 호텔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다 쓰고 죽을 테니까 행여나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아라. 돈 없으면 빌붙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라며. 나도 그런 자식은 사양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황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만 가봐라.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저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들은 저 하나인데 그래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황 씨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나이 들고 돈 없는 부모가 자식한테 좀 기대면 안 되는 거냐? 자식 열심히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놨다면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준 거잖냐. 그러면 죽기 전엔 반대로 자식이 좀 돌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자식 쉽게 키운 부모도 없다. 이번 일로 너한테 실망이 커. 아니, 앞으로는 안 보고 살만하겠어. 그러자 며느리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어떻게 저걸 보여주자마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괘씸하다는 거 모르니? 아, 얼른 나가. 남편이 최후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 지친 두 중년이 있었죠. 그 뒤로 아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아들이 혼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황 씨 부부는 무척 바빴습니다. 이사 준비로 말이죠. 황 씨 부부는 근처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젠 궁상 그만 떨고 부부만을 위해서 살자 싶었습니다. 남은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줄 자식이 없다면 결국 쓰는 게 득이었습니다. 물론 평생 돈을 물처럼 써버릴 정도로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황 씨 부부는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황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집으로 찾아오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새 거는 다르긴 하네. 황 씨는 새 에어컨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차단해서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울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황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영영 말이죠.
남편? 사랑은 무슨, 남편은 노후 대비로 데리고 사는 거지. 앞으로 20년은 더 굴러야지. 돈 못 벌면 나이 들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남자 뭐하러 데리고 사니? 이럴 줄 알았으면 병섭이한테 시집 갈 걸 그랬다. 그러면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남편이 대수니? 노후 대비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야지 뭐.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 병섭이 전화번호 좀 누가 알려줘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동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배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지간에 꼭 바람을 피우고 몰래 재산을 탕진하고 폭력을 써야만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그러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노후 대비. 아내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좋게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물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신을 든든한 버팀목이나 동반자가 아니라 정말 도구로서의 노후 대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내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김 씨는 아직도 그 비참한 때를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낀 절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파국을 맞게 되더라도 말이죠. 김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딸들도 벌써 나이가 들어 독립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엔 김 씨와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딸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쭉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둘 모두 예쁘게 키워냈고 결과적으론 대학도 괜찮은 곳에 들어가서 취업도 했죠. 그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으니 김 씨는 늘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여느 가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툴 일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퇴직하기 2, 3년 전쯤부터는 그런 평화에 조금씩 다른 기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은 벌써부터 계획 세운다던데? 퇴직하면 당장 뭐 할 건데? 일단 퇴직하면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여행? 그냥 일하면서 못 다녀본 데도 다니고 그러면 좋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태평해? 미래 걱정도 안 돼? 퇴직하고 나서도 한 달에 최소한 3, 400은 있어야 생활이 될 텐데. 남들 원룸 건물이라도 하나 사둘 때 우린 뭘 한 건지 모르겠네.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뭐라도 구상해서 하면 되지.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펴질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에 예민했고 돈 걱정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보았을 때 김 씨의 가정은 평범했습니다. 물론 큰 부자도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일을 했으니 모아둔 재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60에 퇴직해서 90살까지 살면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했죠. 물론 김 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60살에 일을 그만두고 평생 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김 씨도 퇴직한 뒤에도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은 남들 다 주식할 때 뭐 한 거야? 그런 거라도 해서 재산을 불려놨어야지. 남자가 배포가 없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잖아. 전기세 걱정하면서 상철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 동창의 이름을 거론하며 푸념하는 아내. 상철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래. 주식으로 빚까지 생겨서 집도 판 거 못 들었어? 그러자 아내가 할 말이 없었는지 인상만 쓰고 말았지만 김 씨도 씁쓸했습니다. 노후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전부 김 씨가 돈을 덜 번 타신 것처럼 말하는데 어느 남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건 당연하게도 김 씨의 퇴직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퇴직 직후 김 씨는 계획했던 여행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었지만 국내 여행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안 좋아하기에 아내와 함께 가려면 국내가 나았습니다. 여보, 퇴직 기념으로 우리 제주도 다녀올까? 아니면 울릉도나. 날씨도 좋은데. 밥을 먹다 말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심기가 불편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젓가락을 식탁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이 한가하게 여행 갈 때야?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퇴직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여행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몰랐죠.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취직 안 해? 노후 준비 안 하냐고. 신경질적인 어투에 김 씨는 다소 놀랐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김 씨가 퇴직하고 1, 2년은 쉰 것 같았으니 말이죠. 할 거야. 근데 좀 쉬다가 하려고 그러지. 쉰다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쉰다는 소리를 해.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지. 나이가 몇이라는 말에 저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취업이 힘드니까 빨리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젊으니까 놀지 말고 일해야 하는 때라는 것인지. 하지만 어떤 뜻이건 간에 김 씨가 여행 간다고 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초조해 보이는 아내의 표정에 김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도 물론 곧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유용하다는 자격증도 몇 개 따두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거니 싶어서 말이죠. 그래. 알았어. 알아볼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그러고는 당분간 여행 계획은 접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 정해진 후에 해야 그래도 아내가 안심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퇴직 후에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죠. 왜 아무 소식이 없어? 여기저기 이력서 넣었다며? 그게 힘드네?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은 곳으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조건에 맞는 곳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몇 가지가 있으면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회사 밖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리고 사업을 하겠죠. 퇴직 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와의 사이는 전보다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 아내의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당신, 내가 리모컨 아무데나 두지 말라고 했잖아.
실수로 소파 사이에 리모컨이 들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찾던 아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틈이 있어서 종종 들어가곤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짜증을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쩔 때는 아내의 구박에 김 씨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온 방에 불은 다 켜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해? 작은 방에 불 켜놓고 있는 건데 얼마나 든다고 그래. 전기세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한숨을 쉬며 하는 소리에 김 씨도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세 아깝다는 말은 김 씨도 동의를 했지만 이런 게 정말 아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하루 종일 집에 있네 마네 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겠죠. 집에서 내가 놀아. 일자리 알아보고 있잖아. 집에 틀어박혀 있는다고 구해줘? 청소할 거리 늘어나고 나도 스트레스란 말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여행 가지 말라고 해서 여행도 안 갔잖아. 퇴직하고 바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 김 씨가 언성을 높이면 아내는 그제서야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지. 퇴직금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그리고 요즘 수명도 길어져서 90살까지 사는 사람 정말 많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인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간 동안 벌이가 없다는 얘기잖아. 당신 심정도 이해해. 그래서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건이 괜찮은 곳을 고르려고 하니까 늦어지는 거야. 눈을 조금 낮춰볼게. 그제서야 아내가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딸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최근 들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퇴직 후에 1년 정도는 쉬면서 여행도 하다가 천천히 일을 구해볼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재촉하니까 김 씨도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검색창에 60대 일자리를 수시로 입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경비나 주차관리, 요양보호사, 보호센터 운전기사, 장례지도사 등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김 씨가 할 수 있을 만한 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죄다 탈락하니 이제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장례지도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나 원전기사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책상 앞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경비원이라도 해봐. 김 씨의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라도 하다가 좋은 자리 나오면 들어가. 그게 낫지 않아? 그래서 김 씨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원을 하고 보니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도 찾아갔지만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요즘엔 경비직도 경쟁이 치열해요. 젊은 사람들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직원은 팸플릿 몇 장을 건네며 형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나름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참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만큼 실망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아니, 경비는 안 한다더니 경비도 못하면 어떡해? 김 씨 스스로 마음속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아내의 입으로 들으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 때 아내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5층 아저씨, 택시 운전하던데. 나이는 한 70은 됐을걸? 그런 건 어때? 택시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던데 1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자 아내는 김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뭐 당신 굶길까 봐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은 우리 나이쯤 되면 좀 더 여유롭게 살게 되지 않나? 자식들 집 한 채씩 사주고 부부는 골프 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늘 똑같은지 몰라. 아내의 말에 왜인지 김 씨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면 사업이라도 구상해 보던가? 하지만 김 씨는 그건 큰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던 자신이 카페를 차리면 잘 될까요? 아내는 지금 모아둔 돈 가지고도 불안하다고 말하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나 상상을 아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죠. 무엇보다 내성적인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모든 사업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역시나 돈을 잃을 수 있는 일을 하느니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어느 날부턴가 김 씨는 눈치가 보이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돌게 되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면접이 있어서. 그러면 아내는 김 씨를 힐끗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말수도 줄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쩐지 심적으로 더욱 더 구석으로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 밖을 나와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쌀쌀해져 밖을 나다닐 수는 없었고 뭐라도 해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김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재수. 한때 김 씨와 막역한 사이였던 동창인데 한 5, 6년 전부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박재수가 운영하던 작은 인테리어 회사가 커지면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았다가도 타이밍이 어긋나 몇 번 취소되다 보니 서서히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쯤 아내를 통해서 박재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직원도 여럿을 거닐고 무척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는 다르게 종종 동창회에 나가는 아내는 그런 소식에 밝았죠. 그러려니 하고 있고 있었는데 박재수의 이름을 보자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이름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을 가져갔다 물렸다 하며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죠. 그러다가 김 씨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겠거니 싶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잘 살고 있냐? 안 그래도 요즘에 네 생각났었는데. 그런데 박재수는 무척 반갑게 김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망설였던 것이 무색하게 김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한번 봐야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워낙 바쁘게 지냈잖냐. 그래도 작년, 재작년부터는 좀 괜찮아졌어. 너는 왜 동창회도 안 나와?
동창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동창회에서 정의도 봤는데 그래? 지난해 동창회에서 김 씨의 아내를 만났다는 친구. 그래서 재수의 소식을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너 생각나서 부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연락했어. 한번 보자. 그러자 친구는 커피 한 잔 하자며 다음날 바로 자신의 회사로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주말까지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장이 좋긴 좋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김 씨는 재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삼각 건물의 5층에 있었는데 드림 인테리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젊은 직원들이 보였죠. 김 씨는 사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재수 너 진짜 출세했네. 출세하긴. 너희들 다 잘 살 때 난 빌빌거리다가 이제 와서 좀 핀 거지. 커피 마실래? 커피가 좋지. 친구가 사장실 한켠에 있는 커피 기계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향이 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의 근황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사업을 시작했고, 누가 이혼을 했고, 누구의 자식이 결혼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릴 때 친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얘기만 나누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용건이 있었죠. 김 씨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그래, 전화로도 그랬지. 부탁이 있다고. 뭔데 그래? 일 때문에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거든. 잘 놀고 있어? 친구는 짓궂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 놀기는 일자리 구하느라 바빠. 벌써? 그래서 혹시 일손이 부족하면 나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김 씨의 말에 재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침묵에 김 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쩐지 귀가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관련 전공자들이고. 그렇다고 네가 이 나이에 현장에서 하는 일을 배울 수도 없잖아. 아, 역시 그렇지? 애둘러 거절하는 말에 김 씨는 황급히 말을 물렀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너 잘 됐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업 수완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이 나이에 취직하는 것도 만만한 일도 아니고 말이야. 알지. 어쩐지 친구의 눈빛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염치 없는 부탁을 한 친구에 대한 적대감이었다면 김 씨의 마음이 편했을 텐데 연민 혹은 안타까움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쩐지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끼리 가볍게 장난처럼 물을 수 있었던 말을 자신이 너무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옛날부터 이래서 성격이 답답하다며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죠. 너 혹시 빚이 있다거나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 거면 차라리 내가 좀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렵긴. 그냥 퇴직하고 무슨 일 할까 알아보다가 재수 너 얼굴도 볼 겸 하고 온 거지. 김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시간 뺏었다. 나중에 술 한잔 해. 그래. 조만간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김 씨는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건물을 나오는 발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친구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장난도 아니고 친구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김 씨가 요즘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크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 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내와는 대화 한 번 없었습니다. 낮에 어딜 갔다 왔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하고 싱숭생숭해서 김 씨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일 때문에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자조적인 물음에 아내가 소파에 누워 김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다시 입을 때려는데 아내가 텔레비전을 향해 다시 눈을 돌리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휴, 나는 또 일구했다는 줄 알았네. 경비원이든 뭐든 된 다음에 말해.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나도 같이 취업준비생이라도 된 기분이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겠다고 혀를 찼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이것저것 재보고 자존심 챙기고 하느라 재취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경비원이라도 좋으니 뭐든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재수를 만났던 일을 얘기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창피하게 거긴 왜 찾아갔느냐며 화를 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재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잘 들어갔나 하고 전화했지. 잘 들어왔지? 근데 실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 그게 정이 말이야.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김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재수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만 것처럼 급하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왜, 뭔데 그래? 아니, 지난번에 동창회에서 봤을 때 반가웠다고. 그러니까 너도 동창회 나오라고. 그 소리 하려고 했어. 김 씨는 실없는 친구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재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괜히 부부싸움 만드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나 봐. 여자들끼리 나눈 얘기 같은데 나도 본 적이 있어서 말해줄까 하다가 말았거든. 근데 이번에 또 보여서 공유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그리고 웬 캡처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같았습니다. 20명 이상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이었고 대화를 나눈 사람 중 주인공은 김 씨의 아내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읽어보던 김 씨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남편? 사랑은 무슨, 남편은 노후 대비로 데리고 사는 거지. 앞으로 20년은 더 굴러야지. 돈 못 벌면 나이 들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남자 뭐하러 데리고 사니? 아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대꾸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병섭이한테 시집 갈 걸 그랬다? 그러면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그러자 누군가가 병섭이라는 동창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하니? 당장 전화해봐야겠네. 그러자 친구들이 또 키득거리며 웃는 표시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대수니?
노후 대비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야지 뭐.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 병섭이 전화번호 좀 누가 알려줘라. 농담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자들끼리 종종 남편의 험담을 하기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생각엔 그 수위를 넘은 것 같았습니다. 보자마자 가슴에 큰 돌이 얹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재수에게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간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을 전부 외울 때까지 말이죠. 김 씨는 속이 너무 답답해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가니 한기가 들은 듯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한 번도 김 씨 쪽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돈 못 벌면 데리고 살 의미가 없는지 아내의 태도를 보니 그 말이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제 진심이든 질 나쁜 농담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두들 듣는 곳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고 다른 남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농담을 하는 아내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 병섭이 알지? 그제서야 아내가 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알지? 이혼했다며? 그래? 몰랐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찜찜해 보였습니다. 설마 하니 진짜로 연락은 하지 않았겠지만 대화를 나눴던 게 조금이라도 찔리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줄 몰랐다고 대답하는 것도 괘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에 일자리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아내가 이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당시엔 관심도 없어 보이더니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할 리가 없었습니다. 잘 안 됐어. 그러자 아내는 혀를 차며 김 씨를 흘겼습니다. 병섭이 이혼한 건 모르겠고 돈 많다는 건 들었네. 부동산 투자해서 잘 됐다는 것 같은데. 직장 다니면서 투자까지 했다던데. 그래서 연락은 해봤어? 무슨 연락? 병섭이한테 연락해 본다며. 남편은 노후 대비로 데리고 사는 건데 노후 대비 안 되면 이혼하고 병섭이한테 간다고 그랬지. 지금 당신 마음에 찰 만큼 노후 대비가 안 됐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김 씨의 질문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비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다른 여자 두어 명이 그러면 자기는 누구한테 연락해 보겠다며 재력이 있는 남자 동창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때문인지 남자들 사이에서도 사진이 오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거? 아, 어떻게 알았어?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농담. 역시나 농담이라는 아내. 다른 변명을 할 수조차 없겠죠. 설마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런 거 아니지? 병섭이는 그냥 재미로 한 말이고 연락처도 몰라. 그리고 노후 대비란 말은 나쁜 뜻 아니야. 다들 그렇잖아. 나이 들고 그러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당신은 내 노후 대비고 나도 당신의 노후 대비고. 뭐 그런 뜻이었어. 그래. 오해 안 해. 김 씨의 대답에 아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김 씨라도 화를 낼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화가 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김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 일도 택시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했던 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의 실무 보조로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관련 실무 경력이 길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급여였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아내와의 일 이후로 김 씨는 눈에 불을 켜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때 동아줄처럼 예전 회사 계열사 공고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경비 안 하길 잘했다. 그치? 아내는 빼앗겼던 연금을 되찾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었고 김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후 주말이 되었을 때 김 씨는 아침 일찍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8시쯤 되자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빨리 차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 시간에 무슨 아침이야? 평소에는 아내에게 밥 차리란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보통 아내는 9시 넘어서 일어났고 밥은 11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뭐가? 아침 먹자는 게 이상해. 일하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게? 뭐? 말투가 좀 그러네. 아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배고파 밥 차려. 아내는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황당해하면서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럴까 싶었는지 말이죠. 혹은 요즘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국이 싱겁네. 아침을 먹으며 김 씨가 말했습니다. 간 제대로 맞춰. 뭐? 당신이 언제부터 음식 타령을? 내가 회사에 다니듯이 이것도 당신 직업이잖아.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뭐? 진짜 왜 이래? 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밥 차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안 먹게? 김 씨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쯤 김 씨는 또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점심 차려? 밥을 또 먹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먹을 때 먹지. 아니면 당신이 라면 끓여 먹어. 나도 좀 쉬게. 밥도 안 해주면 당신 하는 일이 뭐야? 뭐라고? 내가 당신 밥 해주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당신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지. 아내는 얼이 빠진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할 일 해.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그게 평생 당신 밥 차려준 사람한테 할 말이야? 왜? 우린 서로에게 노후 대비 아니었어. 나도 당신한테 노후 대비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래서 다시 취직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노후 대비 역할을 잘 내야 할 거 아니야. 그제서야 아내는 김 씨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여보, 전에 그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아니, 밥 차려. 김 씨는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달그닥거리며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가 밥을 먹으라며 김 씨를 불렀는데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둘은 식사하는 동안에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주말은 그렇게 지나갔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엔 잘 먹지 않던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했고 아내는 또 별 수 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똑같았죠.
그렇게 서로 할 일만 의무적으로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해. 몰라?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냥 비위 맞춰주고 있어. 취직도 했고 그러니까 봐준다. 아, 근데 불편하면 주말에라도 좀 외출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집에만 있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 같아서는 확. 이혼? 얘도 참. 나이 먹은 남편 데리고 살아주는 여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상 하나씩 줘야 해. 안 그래?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김 씨는 못 들은 척 뒤를 돌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딱 김 씨의 요즘 상태였습니다. 얼마 뒤 감기 몸살이 심해 주말에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죽 끓여서 방으로 가져다 줘. 식탁 앞에 앉지도 못해? 그래. 약도 챙겨오고. 김 씨는 종일 누워서 아내의 수발을 받았습니다. 이리 와서 나 좀 부축해. 왜? 소파로 가게.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웠는지 소파까지 와서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솔직히 당신 이 정도로 아픈 거 아니잖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말 유치하게 자꾸만 왜 이래? 뭐가 유치하다는 거야?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봐. 뻐근하다. 여보.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 김 씨가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불만 없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더라고. 나도 내 역할이 돈 벌어오는 거니까 그거 하고. 당신도 그런 나의 노후를 또 책임져 줄 거 아니야. 나이 들어도 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병수발 들어주고 그런 게 부부 아니겠어?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당신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야? 아내는 꼭 충격이라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왜? 당신 말이 그랬잖아. 여보.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는 거야?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이고, 그리고 당신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 돈 못 벌면 데리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다 외웠었는데 잊어버렸네. 아, 앞으로 20년은 더 굴려야 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당신도 20년 더 굴러. 그래서 자꾸만 나 부려먹는 거야? 나는 당신 기분 상한 거 같아서 그거 맞춰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렇게 유치한 이유야? 내가 당신 부려먹었어? 이상하네. 그러면 당신도 여태 나 부려먹은 거야? 그러자 아내는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당신이 한 행동에도 다 농담이었다니까? 나한테 그런 농담을 했다면? 글쎄, 슬펐겠지. 근데 나도 함께 알고 있는 동창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니? 안 그래, 정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남들 나이 먹고도 다 안정적으로 돈 버는데 당신은 취직 하나 못해서. 내가 재수한테까지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알아. 나도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근데 당신은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내가 당신이랑 앞으로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해?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나 더 이상 당신 뒤치다거리 하는 거 안 해. 내가 밥 차리란다고 밥 차리는 식모야? 그래? 그러면 나는 회사 그만둘게. 뭐? 진짜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뭐 무섭다고 할 줄 알아? 아, 당신은 이 나이에 이혼도 안 무섭다고 했지. 그러자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안 무섭다. 이혼하면 내가 손해인 줄 알아? 이혼하면 여자들은 잘 살아. 고독사 하는 노인들? 다 남자야. 그래. 그럼 우리 둘 중에서 누가 고독사 하나 한번 보자.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 병섭이한테 시집 갈 걸 후회했잖아. 이참에 한번 연락해봐.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여보,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아내는 자꾸만 김 씨를 부르기만 할 뿐 달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듯이 자꾸만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어? 그 카톡 내용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해. 나 퇴직하기 전부터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몰라, 기억 안 나?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거야. 당신 돈 벌어오라고 화내고 빨리 일자리 알아보라고 짜증내도 참았어.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다. 아내는 망연자실에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엔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이혼 같은 거 두렵지 않다더니 사실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하지만 김 씨는 더는 아내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속 시원하다고 할 순 없지만 도구 취급당했던 자신의 심정을 아내도 어느 정도 느끼긴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는 2달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김 씨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에 아내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협의 이혼하는 대신에 김 씨와 아내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내의 얼굴엔 분노와 후회,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 같았으면 어서 달려가 위로해 줬을 텐데 이제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잘 지냈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출근을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주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게 된 기간이 길었기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원래 잘 먹지 않았고 점심은 회사에서 그리고 저녁엔 대부분 사 먹었습니다. 가끔씩 라면도 끓여 먹고 반찬도 사다가 차려 먹곤 했지만 그마저도 귀찮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잘 살아갔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고독사를 하게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은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설마 전화를 걸어올 줄은 몰랐기에 김 씨는 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야. 아내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자신만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나 물으려고. 잘 지내? 잘 지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그렇지. 당신은? 무슨 일 한다던데? 지난주에 딸들과 통화를 하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잘해볼 가능성은 없는 거야?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노후 대비 뭐 그런 얘기 했던 것도 그렇고 당신한테 그렇게 대했던 것도 그렇고. 아니, 달라질 건 없어. 이제 각자 스스로 노후 대비하며 살게 된 것뿐이야. 난 잘 지내니까 당신도 잘 지내.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에 같은 조건으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도 무슨 일이든 한다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된 일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김 씨는 혼자 먹는 저녁 식사에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씩 텅 빈 식탁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죠. 3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결국 서로를 도구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김 씨에게는 이혼보다 더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